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는데 말기 암 환자를 돌보다가 어느 날 에이즈 환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다가 이분들을 조금 더 잘 장기 요양 진료를 할 목적으로 지금 보신 요양병원을 이곳에서 멀지 않은 남양주에 개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출발을 해보니까 약 40분, 50분이니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말기 암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개원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 분의 사연을 듣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주신 또 다른 사명이다라는 기도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게 됐는데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 있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계속 몰려들게 됐고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진료 횟수가 약 7만 번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다가 동성애 문제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의료 현장에서 보게 되었고 이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동성애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사진이고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 성향은 절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 는 사람 유전자, 염색체 전체를 전수 조사했을 때 절대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유발하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성향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동성애는 100% 후천적이고 학습되는 것인데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동성애자가 됐느냐? 이분이 본인이 동성애자가 된 경위에 대해서 서울대 강의 때 말한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 낸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분은 충남 청양이라는 매운 고추로 유명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마을에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이 홍석천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남자 학생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즉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남자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빨리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를 잘 몰랐고 그리고 가해자인 성인 남자가 무섭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기는 동안 고3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번 이상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100% 후천적이고 학습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지금 보시는 저 분홍색 잭디라고 되는 앱이 6개 정도가 동성애자 앱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중에 3등입니다. 그런데 저 3등 정도 되는 동성애자 앱에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제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즉 위치 추적 기능, GPS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반경 5km에 3등 되는 동성애자 앱인 저 분홍색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보시는 것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 버스몽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맨 오른쪽 하단에 붉은 거는 뭘까요? 남성의 성기예요. 본인의 성기까지 100%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해서 마음에 든 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16남이면 16세 남학생이니까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 왜 동성애자 앱에 들어왔을까 싶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니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6남 알바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청소년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아이들을 알바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이렇게 중학교 남학생이 본인의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애자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이 친구에게 1시간 동안 몸과 학문을 팔고 얼마를 받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3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3만 원 때문에 우리 중학교 남학생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집에 돌아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쪽에 보시는 남색의 S라고 되는 앱이 동성애자 앱 중에 1등인 딕소라는 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앱이나 이런 앱이 깔려 있으면 동성애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꼭 여러분 주위의 청년들, 만일 자녀들도 해당이 됩니다. 핸드폰을 한 번씩 보셔서 이런 앱이 깔려 있나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 딕소 회사에서 남색 바탕을 빨간색으로 바꿨지만 전반적인 모양은 똑같아요. S라고 돼 있으니까 저런 앱이 깔려 있나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파워포인트는 제게 아니고 예수님 거라 교회에 다 미리 드리고 왔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받으셔도 되고 복사를 하셔도 되는데, 왜 이 앱의 모양을 눈에 익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냐면,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가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율락 여성 혹은 성매매업소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에이즈 환자 중에 율락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 여성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걸리게 되냐면 남편한테 에이즈가 옮았어요. 한 가지 예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니까 산부인과에 가서 산모 진찰을 받았는데, 혈액 검사상 이 애기 엄마 산모가 에이즈 환자임이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진료실에서 애기 엄마한테 애기 엄마가 에이즈 환자다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는 전혀 에이즈 걸린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두렵게 돼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사실을 알립니다. 여보, 산부인과에서 나보고 에이즈 환자래. 나 이제 어떻게?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이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제가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이해할 수 없던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주산기 감염이라고 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에이즈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의 애까지도 에이즈 아기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뜻 청년부 찬양하는 것도 잘 봤는데, 결혼 정년기 정도 된 청년 자매님들도 이 자리에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남학생이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러면 꼭 핸드폰을 달라고 그래서 이런 거나 이런 게 깔려있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깔려있으면 결혼할 수 없는 거죠.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의외로 갑자기 10m, 20m 찍히면 오늘 이 중에도 계신 거죠. 뭐 세상에 안전한 데 있겠습니까? 성소수자 단체가 매년 주관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말은 소수자라고 그러지만 정말 이분들이 소수일까요? 모인 사람들 수를 보니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죠.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성소수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만 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남자 동성애자를 의학 교과서에서는 MSM이라고 명확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MSM은 Men Who Have Sex With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을 때만 남자 동성애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정신적으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정신적으로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고 동성애자 수에 산입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는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고, 남자 동성애자라고 할 때는 명확히 남자끼리 학문용어 성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남자 동성애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MSM, 즉 남성 간 학문 성교를 하는 남자 동성애자 수가 약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였다면 이렇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였고, 절대 소수자들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맨 앞 선대는 저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제단 위에 제물처럼 올려놓고, 그 옆에는 저 제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새까만 옷에 부츠까지 새까만 부츠를 신었습니다. 저 새까만 제사장의 패션만 듣고 보면 이 자리가 하나님 쪽으로 보이시나요? 마귀 쪽으로 보이시나요? 절대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시면 이 자리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축제, 예술축제가 아니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서울광장 맞은편에서 하루 종일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조국과 미래 세대를 지켜야 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서울 퀴어 문화축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두가 항상 진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서울 시민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웃으면서 이상한 물정을 쏴서 맞추며 즐기는 저 사람들이 과연 인권 침해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해필이면 이날따라 이 길을 걷다가 저 이상한 물총에 머리를 맞고 있는 우리 일반 서울 시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걸까요?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일명 동성애자의 항문 팬티를 입고 본인의 엉덩이 항문 전체를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남자 동성애자의 실제 사진입니다. 서울역 그 시청역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하철 이용객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서울 시내의 지하철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청역 지하철을 이용한 서울 시민은 누구나 이 남자의 엉덩이 항문을 강제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동성애자들이 이런 이상한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니냐면은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번개라고 합니다. 번개가 뭐냐면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 얼른 검색한 다음에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무슨 건물의 1층 남자 화장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맺으면 그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두 남자 동성애자가 접선을 한 다음에 바지를 살짝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은 채 신속하게 항문 성교라고 헤어지는 것을 동성애자들의 번개라고 그러는데 그 번개 때 팬티를 벗지 않고 바로 신속하게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아예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혹시 주일인지 모르고 입고 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옆에 남자를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인데 아까 보신 이 행렬을 줄줄줄 따라가다가 갑자기 인도에 여자들이 4명 정도 있는 것을 보고 보시는 것처럼 그 여자들 사이로 쓱 들어가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들은 서울 퀴어 문학축제 참석자들이 전혀 아니었고 그날따라 하필이면 서울시의 그 인도를 걸었던 일반 죄 없는 서울 시민들이었는데 빨간 티 입은 여성이 20대, 앞에 흰 모자를 쓴 여성이 60대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웬 벗은 몸의 남자가 자신들에게 접근을 하니까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를 저지해달라 혹은 처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남자가 이런 식으로 여자에게 위협감을 주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신의학에서도 이런 형태의 남성은 성도착증으로 분명히 진단을 내리고 성도착증 중에서도 세부 분류로는 노출증 환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놀란 여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서울 퀴어문학축제가 올해도 7월 달에 있었고 매년 열리고 있는데 매년 이런 변태 남자가 내 여자친구, 우리 엄마, 우리 여동생을 대낮에 위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처벌례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 위에 군림하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일까요? 성소수자는 정신의학에서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고 그러고 동성애는 그 20가지 중에 하나일 뿐인데 현재는 동성애란 말도 인권 침해라고 해서 쓰이지 못하고 성소수자로 단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보면 아 동성애를 말하나 보다 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나쁜 언어 계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보시니 잘생긴 20대 금발 백인 남자는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보러 아들의 야외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개한테 신부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식이 진행되게 됐는데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개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있죠.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 과연 이 개를 여러분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이랑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이랑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것입니다. 왜 유럽 사회가 이렇게 됐냐면은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드디어 1969년도에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는 문제없다라는 독일 시민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시민들은 당연히 동성애 한 개만 합의를 봤을 뿐인데 그 해가 바로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다른 형태 성소수자 전부를 인정하게 된 원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됐고 1969년도 바로 그해 독일법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생기고 말아서 이런 우스운 일이 생기게 됐는데 심지어 이 남성은 말콤이라는 남자인데 저 보시는 돌고래와 1년 동안 성관계를 맺은 후일담을 책으로 내기도 했고 이게 바로 1969년도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생긴 이후에 독일과 유럽 각지에 불꽃처럼 번졌던 동물 매춘업소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 동물 매춘업소는 사람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 업소에 근무하는 동물들과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는 업소인데 보시는 것처럼 3달 만에 개들이 항문 색시가 다 터져서 죽어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인데 팔하고 목을 보시면 털이 빠져있고 줄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되냐면은 개들이 뒤에서 인간 손님들한테 나쁜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살한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발을 이렇게 목 뒤로 꺾어버려요. 그래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언제까지 묶냐면 보시는 것처럼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는다는 거죠. 과연 이런 죽은 개의 사체가 잠실 일대에
골목마다 넘쳐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서야 될까요?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성애자입니다. 보신 이 남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저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와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실제 사연의 주인공인데,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였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때문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의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애인 역할을 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남자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방을 보니까 책이 수북하죠. 이분이 역사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시고 할 줄 아는 언어만 12개인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어느 날부터 시체랑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어서 급기야 시체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무조건 이 처녀 시체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체가 썩어 들어가니까 천으로 뚫뚫뚫 감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인형목 잘라다 붙이고 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해도 이 교수 아들이 절대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부모님이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전화로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인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공개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6개 시체 중에 제일 많은 연령대의 시체가 8살에서 11살 꼬마 여자의 시체였습니다. 밑에 시체 정도 된 작은 시체였다는 거죠. 지금 보신 이 백인 남성은 이 남자 때문에 미국에 수간철법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엄청나게 동물을 애호하는 동물 애호가냐? 절대 그렇지 않고 이 남자가 남자 동성애자였어요. 즉 남자 동성애자 때문에 미국의 수간철법이 생겼다는 건데, 수간은 짐승 숫자를 써서 사람이 동물이랑 성관계를 맺는 것을 수간이라고 합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남자가 동성애 생활을 하다가 특별히 여자 역할하는, 즉 자신의 학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던 남자인데, 어느 날부터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찾다가 급기야 남자 말을 훈련시켜서 남자 말과 동성애를 시작하는데, 남자 말에게 자신의 학문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애인 말이랑 밤이면 밤마다 동성애를 즐겼는데, 어느 날 이 애인 말이 너무 심하게 동성애를 해서 이 남자가 내장이 다 터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죽음이 너무 기괴했기 때문에 이 남자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미국의 가장 유명한 영화제인 썬댄스 영화제에 출품이 되게 됐고, 그만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동성애자들이 급기야 동물이랑도 동성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니까 미국 검찰이 드디어 출동해서 동물이랑 성관계를 맺는 남자들의 신원을 다 추적 조사해 보니까, 동물이랑 성관계를 맺는 남자들이 바로 곧 조두순 씨 같은 아동 성폭행 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간철법이 왜 생겼냐면은, 수간하는 남자들을 싹 다 감옥에 가두면 아이들이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해진다 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미국의 수간철법이 생겼고, 이 한 가지 사건이 동성애, 수간, 아동 성폭행이 굉장하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일반인에게 알려준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 먼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만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다. 예,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심정이실 거예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동성애 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 내는 게 없죠.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동성애를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물린 적이 없어요. 즉 동성애 행위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자유구 합법이에요. 건국 이래 지금까지 동성애 또 다른 성소수자의 성적 권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받고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대표적인 동성애 합법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여파로 인해서 전국에 500군데 이상 동성애 관련 성업소가 출연하게 되고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동성애자 찐방입니다. 동성애자 찐방이 뭐냐면, 남자 동성애자들이 5,000원만 내고 들어가면 이 방 저 방을 다니면서 10대1, 20대1 그룹 동성애를 하는, 일명 밤이면 밤마다 에이즈 환자를 찍어내는 대한민국의 에이즈 공장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에이즈 공장인 이 동성애자 찐방조차도 전혀 단속이나 처벌이 없이 자유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정도로 대한민국은 성소수자의 성적 권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미 부여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은 이 동성애자 찐방이 에이즈 공장이니까 굉장히 주택가나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변두리에 있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고, 시간 관계상 제가 딱 한 군데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잠실역에서 지하철 타고 가시면은 방배역에 내릴 수 있거든요. 방배역 사거리가 굉장한 번화가입니다. 그 방배역 사거리 지하철역 딱 내리시면 스타벅스라는 유명한 커피숍이 바로 눈에 들어와요. 그 스타벅스 지하에 유성 사우나가 대한민국의 동성애 난교 현장 에이즈 공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전혀 단속이나 처벌 없이 24시간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고 그 지하에서 서울 시내에 수십 명의 동성애자들이 서로 뒤엉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동성애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수간은 어떠냐?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케네스 피니언이라는 백인 남자의 사연으로 인해서 수간처벌법이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은 수간처벌법이 없어요. 따라서 동물이랑 성관계를 맺는 것까지도 대한민국은 법으로 이미 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가 결성이 돼서 활발하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 조그만 빨간색 박스가 이 남자의 자기소개고 정말 끔찍한 내용인데 글자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표를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의 울 얘기들 이뤄가면서 이 남자는 보시는 저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맺는 남자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보시는 것 같은 자신의 고민글을 남겼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시키고 지어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라고 하면서 이 조그만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강제 성관계를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자, 차별금지법이 뭐냐? 차별금지법이 혼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이미 대한민국은 성소수자 합법 자유국가고 세계 최고 수준의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지금까지 보신 여러 가지 성소수자의 이상한 행태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야 저거는 잘못됐잖아. 어떻게 저런 거를 해. 난 저런 건 반대야 라고 말을 하면 그 성소수자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나 반대한다고 그랬어? 사람 차별하네? 감옥에 가. 그러면 제가 감옥에 가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즉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찬성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어야 되는데 성소수자의 기이한 행태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내는 게 차별금지법이고 따라서 반민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목적으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맨 밑에 보시면 전국 수간협회 협회장 곽득진이라고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은 더 이상 나의 실명을 숨기고 싶다, 나의 활동을 가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본인의 실명을 떳떳하게 띄우면서 여기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일반 시민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라는 구상을 하니라 여념이 없으시다는 거죠. 위에 보시면 단체 수간은 3월 14일 평택에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 수간은 이런 장소를 빌린 다음에 동물들을 풀어놓고 이 단체 회원인 사람들이 집단으로 들어가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한 음행을 일삼는 이 단체 연중 행사를 뜻하고 있고 맨 위에 곽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광고를 올리니까 그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밑에 남자는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만 찾는지 알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선호하는 개 종류인 치와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동물 성향 남자들이 왜 치와를 제일 좋아하냐면은 무조건 어린 강아지 보시는 것처럼 좋아하는데 어린 개들 자꾸 건드리다가 사람 애까지 건드려버리는 미국의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한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거대한 정신병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제 심정에는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막역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치와를 제일 좋아하냐면은 무조건 어린 강아지 좋아하다가 치와는 다 큰 성견이 돼도 제일 작은 개 종류라 애초에 제일 작은 개 종류인 치와를 애인으로 선택해서 기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어떤 오해가 생겨서 사는 게 좀 힘들었다가 지금은 다시 기도 많이 해서 오해가 풀려서 사는 게 다시 편해졌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에 아저씨가 혼자 독신으로 사시는데 이 아저씨가 치와를 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저씨 볼 때마다 야 남자 녀석한테 치와 키우나도 별 생각이 다 나가지고 정신적으로 제가 좀 시달렸다가 오해가 풀려서 지금은 인사도 잘 드리고 이웃사촌으로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의 실제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사진인데 이분이 바로 동성애 에이즈 환자신 거죠. 그런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이 뭐냐?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면역력만 떨어뜨릴 것 같은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런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진정한 무서움이 뭐냐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를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오게 만드는데 이 남자는 다행히 일찍 조기에 발견돼서 반신불수만 왔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팔, 왼쪽 다리, 왼쪽 편은 다 못 쓰고 다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엉덩이를 보시면 장기간 지속된 항문 성교, 동성애로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피가 줄줄줄 24시간 나오고 저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함께 분출이 되고 있어요. 몸이 일단 이런 상태까지 가면 더 이상 가정에서 생활할 수가 없고 에이즈 장기 요양 시설에 입원해서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몸이 철저히 파괴된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요양병원 입소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 41세, 41세. 여러분 41살 때부터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이 남자가 원했던 삶일까요? 동성애를 우리가 인정한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젊은 내 앞에 있는 그 동성애자가 너는 41세부터 이렇게 살아 라고 우리가 그 친구의 등을 떠미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참된 인권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논현동에서 동성애 끊는 예배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꼭 연락 주시면 매주 화요일마다 이 모임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상담도 하면 2년만 노력하면 다 끊어질 수 있어요. 다 끊어질 수 있어요. 2년 동안 뭘 노력하냐? 2가지를 노력하면 되는데 첫 번째 항문 선교를 안 하고 두 번째 동성애 음란물 보는 것만 끊으면 누구나 다 동성애를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의 사진을 보면은 왜 이 남자는 항문이 동성애로 많이 다치는데 그 동성애를 끊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인생이 끝장날 때까지 항문 선교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절대 동성애는 인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동성애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남자한테만 있고 여자한테는 없는 장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이 항문 벽에 붙어 있어서 항문으로 다른 남자가 동성애를 해주면 항문 벽에 붙은 전립선이 자극받게 되고 그때 변태적인 성쾌감을 느끼는데 한번 맛을 보게 되고 중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딴 거를 못해요. 즉 여자는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남자만 보면 내 항문으로 항문 선교를 해서 전립선 자극해줄 것만 기대하게 되는데 이 중독성이 얼마나 큰지 보시는 것처럼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는데도 끊지 못하고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하더라는 거죠. 절대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성중독이고 동성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동성애는 항문 선교를 통한 전립선 자극, 변태적 성쾌감에 중독된 성중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동성애 끊는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동성애를 끊고 싶은 젊은 동성애자들이 계속 상담을 의뢰해서 만나면 꼭 동성애 하게 된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타고난 동성애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몇 명 정도의 청년이 나는 동성애를 배운 곳이 교회다라고 말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같이 온 게 아니고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동성애를 배운 장소가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이 친구들이 동일합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교회 소년부 수련회를 기도원이나 모텔 같은 곳에 잠을 자는 식으로 진행되게 됐는데 방방마다 초등부 남학생들 10명, 20명이 방을 배정받아 잠을 자게 되고 그 방을 관리할 목적으로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남자 선생님이 함께 잠을 잤는데 그 남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남자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 중에 한 명을 찍어서 새벽마다 계속 2박 3일 동안 성폭행을 하게 되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친구가 동성애자가 됐다는 건데 이 청년 중에 한 명은 현재 경기도 지역의 제법 큰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지 싶어서 제가 더 깊게 조사를 해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진실 중에 하나를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동성애를 주신 적이 없고 거룩한 이성애를 주셨는데 이 이성애는 2차 성직을 마친 성인 남녀 사이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 보편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어른이 나는 이상하게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좋다. 이런 사람은 정신질환이지 절대 이런 현상이 보편적이진 않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동성애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어린 꼬마 남자아이를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자 동성애자들의 성적 판타지가 뭐냐면 초등학교 남학생들 10명, 20명 데리고 2박 3일 잡는 게 소원인데 이 나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교회 초등부 수련회 교사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교사로 위장 잠입하는 동성애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우리 초등부 남자 아이들한테도 성교육을 할 때 남자가 남자한테도 성폭행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상황이 느껴지면 꼭 소리를 질러서 주위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성교육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차별금지법 법 논리를 만드는 분이 현재 숙명여대 법대 교수 홍성수 교수인데 이분이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연구 총책임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법 논리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홍성수 교수의 인터뷰를 모아서 보면 차별금지법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볼 수 있는데 먼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기독교를 혐오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고
차별금지법에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바로 혐오고 차별금지법에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할 땐 처벌이 안 되는데 나는 동성애 반대하고 동물이랑 기계랑 시체랑 그런 이상한 행동하는 거 반대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처벌을 받는다면은 차별금지법이 과연 어떤 법이겠습니까? 하만 시대의 악한 하만의 법으로서 한국 기독교인들을 다 표적 사살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안 막을래 안 막을 수 없는 독소조항이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는 어떤 기사냐면은 특별히 현재 대통령님인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 후보 시절에 TV 토론에 나와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에게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 돼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말한 것뿐이고 사실 본심은 정반대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지난 8월 7일 날 국무회의 때 대통령령으로 국가인권계획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려 한다라는 정보를 듣게 됐는데 국가인권계획이 차별금지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행정부의 모든 정책에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먼저 선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저랑 부산대 기럽평 교수님이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삭발 시위를 했습니다. 그 머리가 좀 자라서 이만큼 온 거예요. 그리고 8월달 초가 서울이 39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39도의 이 열사 밑에서 3일 동안 과천 정부부 청사에서 청와대까지 3일 동안 도보로 행진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아스팔트가요 40도가 훨씬 넘어갔어요. 3일을 그렇게 뜨거운 데 걸어가서 청와대 앞에서 48명이 혈서를 썼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님이 제가 TV에서 본 이미지는 대화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서 이 정도로 우리의 진심을 보여줬으니까 한 번 정도는 미루고 우리랑 한번 만나는 기회를 갖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웬걸 8월 7일 오전에 대통령령으로 바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제2의 차별금지법이 제2의 신사참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일제 신사참배 이후 정확히 올해가 80년 되는 해에 제2의 신사참배가 시작이 된 거죠. 8월 7일 이후. 그럼 이 국가인권계획 대통령으로 통과된 이게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저처럼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말하는 의사는 정부가 방송 출연 금지를 시킵니다. 보신 것처럼 심의 강화를 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인데 동성애가 에이즈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의학적인 팩트고 사실인데 왜 이런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방송 출연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이제 생명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 청원을 일단 넣습니다. 청와대 청원 넣어서 제2의 신사참배가 벌어졌으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청와대 답변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청와대 청원을 넣었는데 몇 명 모았겠어요? 20만 명이 넘어야지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8만 명 모았어요. 8만 명. 그래서 제가 그 8만 명 숫자를 보는 순간 느꼈어요. 왜 한국 기독교가 동성애자들한테 이렇게 밟히고 있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동성애자들은 무조건 60만 표가 움직여요. 한국 기독교는 제2의 신사참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8만 명밖에 모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절벽에 서 있고 진짜 이 100년 만에 한국 기독교가 없어질 만한 위기에 봉착을 했다라는 거죠. 동성애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에이즈가 감염될 수 있는 경우인데 일형 면도기는 당연하죠. 그래서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진 일형 면도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에이즈 환자가 쓴 것을 내가 곧이어 쓰게 되면 내가 에이즈 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신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실제 사진처럼 이분들이 장기간 지속된 항문성교 동성애로 말미암아 엉덩이에 피가 줄줄 나오니까 대변을 본 이후에 휴지로 뒤처리를 못하고 꼭 비데를 써서 세척한 다음에 드라이까지 해서 5분 이상 비데를 쓰게 되는데 문제는 그 5분 동안 비데 노즐에 에이즈 환자 피가 너무나 많이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비데를 쓰게 되면 비데 노즐에서 나온 물이 100% 조준사에서 항문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항문에 치질이나 치열이 있는 분들은 노출된 항문 혈관으로 에이즈 환자의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싹 하고 들어가면 에이즈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에이즈 환자가 쓴 비데를 치질이나 치열 환자가 곧이어 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비데가 에이즈 환자가 쓴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새 음식점에 가보면 비데가 많이 설치돼 있고
보통은 안에 쓰고 나오시면 우리가 곧 이어 쓰는 형태니까 제 생각에는 비대 쓰고 나온 분 얼굴 한번 싹 보셔서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얼굴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비대는 쓰셔도 되고, 비대 쓰고 나온 분 얼굴 한번 싹 보니까 남자인데 귀걸이 하나 끼고 있고 얼굴에 야릇한 게 줄줄줄 흐른다. 그러면 예수님 피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 비대는 피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또 다른 저희 병원의 실제 사진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A전자분이 반신불수가 와서 에이즈 병실에 입원하자마자 마음에 든 남자를 골라서 성관계를 맺는데 2시간도 안 걸리더라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냐면 회신을 도는데 이 남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김밥처럼 똘똘똘 말아서 썼는데 앞만 봐도 이 김밥이 1인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김밥의 진실을 밝혀보자 해가지고 이불을 벗겨보니까 남자 둘이 동성 연애하는 것을 리얼 3D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말렸어요. 말리니까 이번에 이 남자 둘이 우리는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 가서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해서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동성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막을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또 못하게 말리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동성애를 못하게 막았냐면은 단순히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간단히만 보시는 거죠.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에이즈가 진단명은 에이즈로 똑같이 나가지만 에이즈 바이러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바이러스 종류를 통틀어서 에이즈라는 진단명 하나가 나가는데 문제는 에이즈에 걸리면 아직까지 완치가 없어요.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 억제제, 일명 항바이러스 억제제 에이즈 알약을 매일매일 잘 먹으면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이 어느 정도 억제가 돼서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어서 30년을 더 사셔야지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이 약을 잘 드시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서로 다른 A전자 A, 서로 다른 A전자 B가 또 동성애를 하게 되면 학문 선교를 통해서 서로 다른 에이즈 바이러스 A, 서로 다른 에이즈 바이러스 B가 만나게 되고 그러면 돌연변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돌연변이 에이즈 바이러스 생기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약이 효능을 못 보이고 둘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에이즈 환자끼리 학문선교 동성애는 못하도록 막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학문선교를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예방조치를 취해서 이제 이분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됐고 병원 내 학문선교 동성애가 근절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의 순수한 착각이고 저희 병원은 지하 주차장이 없고 야외 주차장인데 오후 1시 정도 된 오늘처럼 아주 맑고 좋은 날이었는데 보시는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 주차 공간이 20cm가 안 됩니다. 그 좁은 20cm도 안 되는 아스팔트에서 방금 말씀드린 두 남성이 옷을 벗고 또 동성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행인들이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 하지 말아라 라고 소리를 질러도 절대 하던 동성애를 그치지 않으니까 행인들이 병원에 신고 전화를 주셔서 놀란 간호사 선생님들이 뛰어내려가서 이 두 남성을 모시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듣고 제가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1978년도는 당시에 미국 사회가 약간 인종차별적인 색깔이 있어서 흑인이나 남미계통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인식이 조금 있어서 문란한 흑인 남미계통은 다 빼고 사회적, 경제적, 도덕적 지위가 높은 백인 남자 동성애자만 대상으로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성 파트너 수를 조사해 보니까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28%가 성 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 43%가 500명 이상. 78년도는 지금부터 40년 전이고 이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집에 컴퓨터도 없을 때예요. 무조건 편지는 손으로 써서 우표 붙여가지고 보내던 때거든요. 그때 1000명 이상, 500명 이상 일반적이라는 것은 지금 같은 시대에는 최소 이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자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보통 이 추정치를 보면은 성 파트너 동성애자 수가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1000명 이상 2000명이랑 동성애를 하다 보면 이 안에 A전자 한 명이 없을까요? 결국 동성애의 끝은 에이즈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에이즈에 걸렸나 싶어서 검사를 받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이즈 검사의 기반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가까운 보건소를 갑니다. 이것도 가까운 송파구 보건소를 가겠죠. 가면은 절대 제 실명이나 신분증이나 연락처 등을 말하면 안 되고 저보고 제 암호를 정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토끼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가 토끼라고 적고 혈액 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보건소로 전화를 해서 에이즈 검사 결과를 확인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절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된다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일주일 뒤에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서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에이즈 결과가 다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건소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시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냐면서 제 얼굴 한번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의 딴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검사 결과 확인을 하면 안 되고 꼭 암호를 통해서만, 전화를 통해서만 에이즈 검사 결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에이즈 인명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올린 한 남성의 실제 사연인데, 내가 앞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인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 이 남자의 궁금증이 뭐냐면, 만약에 보건소 가서 인명검사를 통해서 내가 에이즈 환자라고 판명이 되면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 즉 집장촌을 가야 되는데 보건소 직원이 나를 창녀촌 못 가게 막을 것 아니냐. 즉 이 남자는 에이즈 감염 이후 창녀촌 못 갈까 봐가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공식 답변이 뭐라고 달렸습니까? 위에 저렇게 달렸는데, 에이즈 환자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던 국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국가도 몰라, 보건소 직원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아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사시면 된다는 게 공식 답변이었어요. 그럼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에 걸릴 여자들은 인권이 없는 걸까요? 제가 앞만 봐도 동성애자들의 특권을 너무 사회에서 법으로 보호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는 여중생 하나가 철이 없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불과 10명 되는 남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그만 덜컥 에이즈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이 여중생을 에이즈 환자로 만든 에이즈 테러범은 이 10명 남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서로 연락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남자의 신원을 다 파악할 수 있었고 경찰서로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에이즈 신속검사라고 해서 구강 점막을 이용해서 한 번만 검사지를 갖다 대면 20분 만에 대충 에이즈 환자인지 아닌지 판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10명 싹 불렀으니까 경찰에서 신속검사를 통해서 누가 에이즈 테러범인지 밝히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이 검사를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뭐냐? 그 검사를 하면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라고 해서 못했어요. 그럼 이 10명 남자의 그간 병원 기록을 싹 다 압수수색해서 누가 에이즈 환자인지 판명하면 되는 건데,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그 누구도 에이즈 기록이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나라는 익명검사를 통해 에이즈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 10명 남자가 다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그러면 이 불쌍한 여중생을 에이즈 환자로 만든 이 에이즈 테러범 A씨는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갈까요? 또 서울 시내를 헤매면서 또 다른 희생자를 찾고 있겠죠. 매일 밤 이렇게 에이즈 테러로 당하는 불쌍한 에이즈 희생자의 수가 약 15명이라고 합니다. 매일 밤 15명의 희생자가 나오는데, 정부는 동성애자 인권의 발목이 잡혀서 전혀 어떤 대책을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런 사실을 말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방송 출연 금지까지 시키고 있으니까, 뭔가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맺는 것이 동성애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정말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으면 대장에서 배변 활동이 나타나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자 둘이 동성애를 시도하게 되면 틀림없이 대변이 나오니까 동성애는 자연스럽게 멈춰지는 것이 현실인데, 동성애자들은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센조이라는 걸 개발해서 해결했는데, 센조이 뭔지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 아면 동성애자인데,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누구나 이걸 다 알고 이성애자는 이걸 모르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남자 둘이 동성애를 하러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로 가면 샤워기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래요. 이 헤드가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줄, 샤워기 호수만 남게 되는데, 이 샤워기 줄, 샤워기 쇠줄 호수를 보시는 것처럼 항문에 10cm 이상을 팍 하고 집어넣어요. 이 사진은 동성애자가 본인의 센조이 장면을 자랑할 목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띄운 거를 캡처한 건데, 원본 사진에는 저 네모난 박스가 없어요. 저건 제가 친 거예요. 원본은 생으로 다 보이는데 저걸 한번 생으로 다 보면 최소 3일간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저 네모를 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동성애자들은 더 이상 이런 행동에 대해서 창피하다, 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자랑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노출로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야 저거 좀 이상한데? 라고 말을 하면 이 동성애자는 저를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나보고 이상하다고 그랬어? 차별했네, 감옥에 가. 그러면 제가 감옥에 가는 시대가 열릴 예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항문에 저 쇠줄을 팍 넣은 다음에 샤워기 물을 틀게 되면 수돗물이 대장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고 대장에 물이 꽉 찰 때까지 물을 채운 다음에 저 쇠줄을 빼게 되면 목표 지점은 양변구입니다. 양변구를 정말 100m 달리기처럼 막 뜁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장에 물이 꽉 차면 그 다음부터는 불수의적으로 장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분수처럼 뽑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 양변구에 도착을 못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을 확 쏟아놓는데 쏟아진 대변으로 발로 밟아서 욕실 하수구로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동성애자에게 월세나 전세로 빌려주시면 욕실의 오염이 상당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센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대장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동성애 한 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한 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왜 보건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이 센조를 한 다음에 다시 저 샤워기 줄에 샤워기들을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욕실 벽에 걸어놓게 되면 저처럼 출장 나온 애 아빠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샤워를 하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등을 뒤집어 쓰는 일명 대변 에이즈 샤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출장 나온 애 아빠들이 출장 다닐 때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거든요. 보통 양치질을 어떻게 하냐면 샤워할 때 샤워기에 물 틀어놓고 오로라고 뱉어요. 이 친구의 대변,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등을 집어먹고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센조라는 인구가 우리나라에 약 몇 명이냐? 60만 명이 넘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전국에 오염만 된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2 게이라고 스스로 반긴 친구가 집에서 방금 보여드린 센조라고 나가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기대가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기대가 잘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네이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뭐냐면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가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이상하게 샤워실로 갈 때마다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간다. 그럼 뭘 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서 센조라고 나간다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가자마자 학문성교 동성애를 하는 아이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학문성교 동성애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힘든 센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동성애를 맺는 장소가 호텔이나 모텔처럼 샤워기가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샤워기가 있는 곳에서 동성애를 할 것 같으면 그곳에 가서 센조를 하지 굳이 엄마한테 걸릴 것까지 각오하면서 집에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아마 집에서 센조라고 나간 다음에 아까 보여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한 다음에 공중 변소 같은 데서 만나서 얼른 학문성교라고 헤어지는 번개 활동을 하는 학생으로 생각이 되고 이 글이 중2까지도 동성애 센조이 문화가 널리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준 한 가지 글이 되었는데 이 강의를 중학생 대상으로도 한 적이 있는데 한 중학생이 강의를 듣는 도중에 손을 들어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너무 신선해서 아직까지 제가 잊지를 못하는 거죠.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학생이 센조라고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그것도 모른 채 이 아이가 센조할 때 쓴 고무장갑을 끼고 깍두기도 썰고 김치도 썰고 반찬도 하는데 그럼 이 아이의 동성애 병균을 가족들이 다 집어먹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동성애자 한 명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동성애를 통한 병균이 가정 내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 둘이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맺는 게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통증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정말 맞는 말씀이고 통증 때문에라도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통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피스팅이란 걸 개발해서 해결을 하게 됐는데 피스팅이 영어라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피스팅이 어떤 행동이냐?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먹을 쥐고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인위적으로 너덜너덜하게 늘려버려요. 이것을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은 확장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항문을 확장시킨다는 거죠. 항문이 확장돼야지만 평생 동성애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피스팅 클럽까지 있어가지고 피스팅 클럽이 뭐냐면 음악 크게 틀어놓고 술 먹고 대마초 피고 서로 바지 벗겨서 주먹을 집어넣는 게 미국의 피스팅 클럽인데 미국의 이 피스팅 클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의 이름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이 뭔지 아시죠?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우리 초대의 교회 성도들이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평생 햇볕 한번 못 보고 예배드린 기독교 최고의 성소인데 햇빛이면 기독교 최고의 성지의 이름이 이 흉측한 동성애 성업소 이름으로 정해졌다는 것 자체가 동성애 문화가 반기독교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의 제일 유명한 피스팅 클럽 이름이 불국사나 해인사다.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게 없겠지만 카타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피스팅 월드라는 다운 카페를 결성해서 서로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확장 해주실 분 찾아요 라고 구인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찾는다 라는 구인 광고고 맨 밑에 보시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피스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의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다가 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넣을 때보다 위험할 때가 뺄 때가 더 위험한데 왜냐하면 뺄 때 주먹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피스팅을 하긴 해야지만 동성애자로 평생을 살 수 있지만 이 피스팅이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남의 학문의 주먹을 제일 잘 집어넣는 피스쟁이 제일 가는 고수를 찾게 돼 있고 그분이 맨 밑에 보시는 울산의 땡땡님이에요. 그래서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쟁해서 그러면 이분의 저 밑에 댓글을 달아서 그러면 울산역 어디에 몇 시까지 오면 모텔에서 만나서 해줄게. 그러면 이곳에서 가까운 수소 SRT에서 기차를 타고 울산역에 내린 다음에 인근 모텔에서 이거를 당하고 다시 SRT 타고 수서역에 내리겠죠.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 하다가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다 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곳은 그래도 잠실 강남 지역이니까 자녀 교육에 어머님들이 엄청나게 애를 쓰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암만 공부 많이 시켜도 얘가 동성애 한번 빠지면요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오면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시킬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혹시 동성애 유혹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부모로서 약간의 어떤 관심 그리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몸을 망치는 가장 간단하고 우스운 방법이 바로 동성애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바로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인데 SM 석구암, 바텀 석구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M은 세디스 메조키스의 준말로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할 때 상대편을 아프게 해야지만 만족해하는 동성애자들을 SM이라고 부릅니다. 섭은 서브미션의 준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이라고 그래요. 바텀은 남자끼리 성관계할 때 여자 역할은 바텀이라고 그러는데 틱톡 아이디 8780이라고 자신의 신원을 다 노출을 시켰어요. 전혀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이후에 틱톡 아이디 8780으로 연락하면 이 문제의 남자랑 통화도 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동성애자도 그 밑에 빨간 줄을 보니까 초보 가능, 어리무 가능이라고 어린 꼬마 남자를 찾고 있는데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향해 쳐놓은 악마의 덫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틱톡 아이디한테 연락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문제는 호기심에 연락하는 남학생들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피해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이고 키가 180인 건장한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내 몸 지키지 라는 자신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호기심에 한번 만나봅니다. 만나보니까 먼저 손목에 수갑을 채우더래요. 그래서 까짓거 내가 손목에 수갑 차도 내가 키가 180이고 운동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남잔데 별일 있겠어? 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절대 여러분 마귀역사인 데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역사라는 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수갑을 손목에 채우자마자 소변 보는 구멍을 요도라고 합니다. 즉 요도는 소변 보는 구멍을 일컬는 거니까 어딘지 예상이 되시죠.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저 쇠젓가락 같은 걸 팍 집어넣고 막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구는 요도풀이라는 동성애자들이 상대편의 요도를 성고문할 목적으로 고안해서 쓰고 있는 성고문 기구인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이후에 네이버에 요도풀이라고 검색하잖아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쇠젓가락에 요철을 깎아서 상대편의 요도를 최대한 고문할 목적으로 고안된 무시무시한 동성애자의 성고문 기구인 이 요도풀이 단돈 16,000원에 G마켓 등 대한민국의 대형 인터넷 마켓에 아무 제재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제가 안만 봐도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멀지 않았어요. 그럼 동성애자들 16,000원에 G마켓에서 이것을 집으로 배달시킨 다음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몇백 명, 몇천 명의 우리 남학생들의 요도를 이거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구를 통한 나쁜 병균의 감염도 상당히 우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저 같은 사람을 정부에서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가 국민들한테 계목이 돼서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고 또 이런 기구를 정말 보건복지부에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번 요도에 팍 들어가서 쑤시기 시작하니까 이 남학생이 더 이상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사라지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빌었냐면 시키시는 건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만 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성교 동성애 원한다고 해서 강제로 학문성교 당을 풀려났는데 풀려나면서 경찰서 가서 고발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고발을 못하겠다라는 이유고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고발을 못했냐면 동영상을 찍히고 협박을 당했는데 만약 경찰서 가서 고발하면 이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에 띄워버렸다고 협박을 당했어요. 그럼 어떤 남학생이 여자랑 결혼해서 애도 낳고 가정도 꾸려야 되는데 이 사람을 고발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피해 당사자가 있는데 이런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시내 전봇대 일지에 쫙 붙어있는 거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남학생이 한 명 있는데 아빠로서 우리 애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런 전단지를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데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 전단지를 제가 반대하는 순간 이 남자의 성적 지향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제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전단지를 보면 저만이 느끼는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제 이름이 여만섭인데 전국이 다 석구암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저 찾는 것 같아가지고 섬찟해가지고 저는 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 보면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모든 질병 중에 치료비, 약값, 노후 보장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는 질병은 에이즈밖에 없다는 게 놀라울 따름인 거죠. 이 문자 내용은 뭐냐면은 제 주변에 동성애를 하시다가 에이즈에 결국 감염된 한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병원을 좀 소개해달라. 내가 에이즈 알약을 먹어야 되니까 병원을 연결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 병원에 내야 되는 한 달 에이즈 알약 값을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에 모 공립병원이 있는데 이 공립병원은 노숙자 진료한 착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약가 자체가 싸고 양심진료를 하니까 이 병원을 연결시켜줘야지라고 생각해서 그 병원에서 에이즈 알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문자를 드려서 에이즈 환자를 내가 보내려고 그러는데 한 달에 이 환자가 에이즈 약을 먹을 때 내는 환자 약값 본인 부담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문자로 이 과장님이 저한테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이다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 나온 순간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병원에 내고 병원 영수증 60만 원짜리를 받게 되면 이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 가서 보여주면 60만 원 현찰로 바로 돌려줘 버려요. 즉 에이즈 환자 한 달 동안 먹는 알약값 600만 원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약을 먹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이곳에서 가까운 아산병원이에요. 입원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산병원에 입원해봐서 아시잖아요. 입원비 치료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입원비 치료비가 동성애 에이즈 환자들은 국민 세금으로 100% 다 지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간병사를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 간병사 써봐서 아시겠지만 하루에 일당 9만 원 들여야 돼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 간병하는 비용은 하루에 일당이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에이즈 간병비 일당 20만 원 이상이 되는 이 엄청난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100%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 제주도 에이즈 환자가 나는 제주도에서 못 믿겠고 아산병원에 매달 가야겠다. 제일 좋은 병원이니까 해서 매달 왕복 비행기를 타게 되시면 왕복 비행기 값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100%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댁에 계시게 되면 댁에 계신 동안 에이즈 환자님 입맛 떨어지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댁까지 반찬까지 배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에이즈 알약을 먹으면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점점 고령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에 뭘 요청했냐면 우리의 노후를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곳에서 가까운 송파 참 요양병원이 있죠. 저도 그 병원 잘 알고 굉장히 좋은 병원입니다. 그런데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한 달 입원비 얼마냐고. 250이에요. 기본 250. 그리고 싼데 요양병원 찾아서 전화해보면 싼 데가 100만 원입니다. 이 인근에. 100에서 250이에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우리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어도 돈이 어디서 모시겠어요. 100, 250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든지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치매 어르신들을 힘겹게 모시는 게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삶인데 놀랍게도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병원 치료비 전액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의료계의 최고 귀족 집단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예요.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 이상으로 대접받는 집단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 의료계 최고 귀족 집단화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친할아버지 조부께서는 중국 군관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중국 군관학교가 우리나라의 사관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 군관학교 졸업 후 독립군에 들어가서 일본군과 정말 전쟁을 치렀던 분이고 결국 일본군의 총에 맞아서 다리 하나가 불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절대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모셨던 제 입장에서는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의구심이 있느냐? 왜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팔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우리의 독립유공자들보다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 걸린 분들을 훨씬 귀하게 대접하는지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과연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 걸리는 게 일본군과 싸우다가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행동보다 훨씬 더 고귀한 행동일까요? 저 무지개 육각형 기호가 우리나라 동성애 단체 기호인데 동성애자들 스스로도 요새 노콘하자는 동성애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 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콘이 뭐냐면 노콘돔의 준말로서 콘돔 없이 동성애하는 동성애자들을 노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콘돔 없이 동성애하다가 에이즈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라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나 에이즈 걸리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내 인생 다 책임져 주는데 뭐가 걱정이냐, 차라리 콘돔 없이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해서 에이즈 걸리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다 라고 답변을 한다는 거죠. 지나친 동성애자 복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무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에이즈 증가율이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에이즈 환자 수가 매년 줄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은 에이즈 걸리면 약값은 본인이 내요.
아프리카도 A전자 수요가 매년 줄고 있고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A전자가 35%가 줄고 있는 동안에, 즉 다른 나라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스스로 A전자가 35%가 줄었어요. 아무 노력을 안 해도. 그런데 대한민국은 보시는 것처럼 남들 35% 주는 동안 이렇게 무섭게 늘었다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동성애 에이즈 환자에 대한 특권에 가까운 특혜를 그동안 부여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요새 과격 이슬람, 가짜 난민 문제로 여러 가지 논쟁이 뜨거운 것으로 제가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널리 안 알려진 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 난민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집트 난민이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했는데 주된 사유가 뭐냐?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동성애자를 박해하니까 내가 나의 동성애 생활을 꼽히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동성애 복지국가, 동성애 파라다이스가 어딘가 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로서의 꽃을 피워야 되니까, 이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나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가 이겼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새 벌써 동성애라는 이유로 난민 인정된 이슬람이 3명이 계세요. 3명. 제가 볼 때 이게 전 세계로 소문이 퍼져나가는 데는 불과 1년이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과격 이슬람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동성애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상황이 뭐냐? 과격 이슬람 동성애자가 결국 세계적으로 집결하는 것이 동성애자의 파라다이스인 대한민국이 될 것 같다는 예감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정비를 해서 막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동성애 에이즈 문제라는 사회적 비용이 2013년도가 4조를 초과했고, 2018년도는 어떠냐? 여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포함을 시키면 올해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8조입니다. 8조. 여러분, 8조라는 사회적 비용을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있는데 동성애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과연 잘못된 걸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동성애 복지국가다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것 한 가지가 남아서 대한민국의 동성애 단체들은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주장을 했고, 이게 또 되기 일보 직전이라 제가 굉장히 이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내용인데,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고가의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를 죽을 때까지 맞는 사람, 대표적으로 하리수 씨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고가의 성전환 수술 비용과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 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불쌍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데, 그 불쌍한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멀쩡한 남자가 여자 되겠다는데 비용의 80%를 될 만큼 우리나라가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땐 이런 돈으로, 사회적 비용 8조 글쎄, 제가 볼 땐 이런 돈으로 청년 실업 문제, 지금 실업 문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정부가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두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선 후보로 몇 년 안 됐죠. 3년 됐나요? 2년 됐나요? 대선 후보로 또 나섰던 유력 정치인 중에 한 명이 현재 경기지사인 이재명 지사님이신데, 이분이 2년 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을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전국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니까 공무원을 뜻하는 겁니다. 전국 관공서 그리고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의 30%를 성소수자로 채용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으세요. 아프리카 우간다가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다라는 당시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 에이즈가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고 방치하면 나라 하나가 망할 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간다를 살리기 위해서 무세베니라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우간다를 살릴 목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 처벌법입니다. 즉 우간다는 대한민국처럼 동성애 합법 국가가 아니고 동성애 처벌 국가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감옥에 3달씩 들어가니까 우간다 백성들이 동성애를 끊기 시작했고, 그 결과 60%였던 에이즈 환자 수가 현재 아프리카 우간다가 4%까지 떨어졌어요. 즉 이 동성애 에이즈 문제는 사실은 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도의 문제, 그리고 정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동성애 처벌법을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인권 침해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거를 대한민국이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간다야 나라가 없어질 뻔한 위기가 있으니까 이런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었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그 정도는 아니고, 다만 차별금지법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좋아하는 사람, 동성애 찬성할 사람은 본인이 동성애에 대한 찬성 의견을 계속 내고 찬성에 따른 이유를 말하면 되는 거고, 저처럼 동성애 해악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 반대 사유를 계속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면 국민들은 찬성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반대 의견도 골고루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의견을 정해가 되는 건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찬성 의견만 유통을 시키고 반대 의견은 다 정부에서 막겠다는 시도인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요, 학문의 자유, 우리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정치적인 이유로 나의 신념과 반대되는 신념을 말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단체는 말하기를 동성애를 한다고 꼭 에이즈에 걸리는 게 아니고 콘돔만 잘 사용하면 에이즈를 100%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이고, 보시는 것처럼 콘돔의 실패율이 15%예요. 즉 콘돔만으로는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분홍 손톱의 주인공인 젊은 여성은 콘돔만으로 에이즈나 기타 성병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로 사실로 믿고 성매매 업소에 취직해서 2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그 업소 생활을 청산하면서 청산 기념으로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온갖 병은 다 걸려 있었다는 거죠. 절대 콘돔만으로 에이즈나 성병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동성애 단체를 괴롭히느냐, 못살게 구냐라고 말하지만 그게 사실과 정반대라는 거죠. 지금 보신 이 공지사항은 성소수자 인권연대, 동성애자 인권연대 공지사항을 캡처한 건데,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 12월 연말에 바로 이 공지사항에 올해의 동성애 혐오 인물 3인방이라고 해서 동성애 단체 주적 3명을 살생부를 띄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의 여만섭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보시겠지만 제가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 죽이자 저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 강의의 주제는 동성애의 실제 모습과 동성애다가 에이즈에 걸리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100% 다 지원한다. 나는 지극히 사실만을 말할 뿐인데 겨우 이 정도 말한다고 제가 동성애자 살생부 3명 중에 1명이 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 동성애 혐오 인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혐오 세력 주임을 뒷조사라고 해서 저 같은 사람 뒷조사해서 해칠궁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지 않겠어요?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제 핸드폰으로 테러 문자가 오는데 어떤 문자가 오냐면은 이태원에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근데 저는 그런 문자를 받아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웃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웃고 넘어가냐면 아, 내가 그 친구들이 볼 때 매력이 있나 보다,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하고 웃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뒷조사한다고 돼 있죠. 저희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7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저희 아버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희 아버님한테도 테러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루는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야,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아, 가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동성애 강의나 서명 운동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님이시고 대머리시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문자를 받은 다음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흰머리가 아니고 우리 청년들 굵은 새까만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없던 머리가 다 나시겠냐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조금씩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이런 강의 장소에 강의를 끝나고 그 강의 장소는 고속도로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강의 마친 다음에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운전을 하고 나갔는데, 저는 보시는 것처럼 보디가드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고 오늘도 당연히 저 혼자 운전해서 왔거든요. 요 앞에 교회 앞에 바로 차를 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인데, 차를 빼가지고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갔는데 20km, 30km 시내 주행할 때 몰랐는데 톨게이트 지나가서 시속 100km로 속도를 내니까 차가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핸들이 안 움직여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갓길에 차를 댄 다음에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타이어 하나를 밖은 깨끗한데 안으로 찢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린 순교가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동성애자한테 칼에 맞으면 어떡하냐라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제가 칼에 맞는 날이 대한민국의 반동성애 운동이 꽃을 피는 날이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 반동성애 운동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해 서울교회 문화축제 할 때 당연히 기독교는 반대 국민대회를 길 건너서 하죠. 했는데 이제 전국의 대형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성도분들을 보내달라라고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 협조 요청됐는데 99.9%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우리는 성도를 보낼 수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유가 똑같았습니다. 뭐였냐면 거기다가 성도분들을 보내면 대통령님한테 찍혀서 교회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시대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신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병원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대통령님한테 찍혀서 병원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저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저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게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고 대통령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님은 저를 괴롭혀도 3년 이상 못 괴롭히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히 제 영혼을 소유하신 분인데 제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될까요?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거 단순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조금씩 무슨 일들이 여러분 예상하실 일들이 생기면서 작년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애가 셋입니다. 애 셋하고 우리 아내를 외국으로 보내라는 분명히 기도가 는 감동이 있어서 작년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한국에 남아서 결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이제 작년에 외국에 갈 때 새돌이 안 돼서 우리 막내가 새돌이 안 돼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게 됐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을 더 축복해서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 이 영적 전쟁을 하면 가족까지 버려야지만 갈 수 있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진짜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기독교를 복음 그대로 물려줘야 되지, 여러분 차별금지 통과되면 더 이상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사참배를 하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이 기독교를 제대로 물려줘야지. 여러분 우리 시대 기독교가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되게 일부 직전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크고 넓은 사랑을 하는 거죠. 애들한테 제대로 된 교회 기독교를 물려줘야지. 여러분 차별금지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 양심이 분명히 지금까지 보신 여러 가지 성소수자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적이 아니고 그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강제로 내가 찬성해야 된다고 내가 강요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그것을 강요받아야 될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이 성소단체가 진짜 순수한 인권단체냐? 절대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분들한테 일방적으로 KO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성소단체가 사실은 정치 결사체에 돼 있다는 거죠. 통합진보당이 뭐 하다가 해산된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마자 노란줄이 대한민국의 성소단체 A단체는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성명서 내용이 뭐냐면은 통합진보당 3만 당원과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즉 통합진보당의 최후의 호위무사 세력을 자처한 세력이 바로 성소수자 단체라는 거죠. 그러면 성소수자 단체하고 통합진보당이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한 몸으로 돌아가는데, 통합진보당이 해산 결정된 당시에 통합진보당의 위원장 정민석 씨가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직전 대표였어요. 그리고 현재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표 곽기영 씨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의 영등포지구 대의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서 공산주의를 해도 자유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을 연구하고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사상의 자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공산주의를 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당연히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매년 보시는 것처럼 공산주의 대회를 합법적으로 열고 있어요. 그 대회 이름이 막시즘 대회인데 막시즘이 마르크스주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열리고 있는 공산주의 대회 주제가 보시는 것처럼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연대는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의 기관 잡지인데,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 기관 잡지인 노동자연대에 현재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표 곽기경 씨가 글을 기고한 것을 본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성소수자 해방운동을 한다라고 대한민국의 동성애 인권운동이 분명히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산주의대 포스터인데 주요 주제가 6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당당하게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라고,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해방운동은 분명히 공산주의임을 말하고 있어요. 2015년 12월에 광화문 일대 민중 총궐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촛불이죠. 그런데 그 촛불 시위 때
대한민국 성소수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성소수자 권리대회로 촛불 사이에 섞여서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한번 전복시켜보자, 펀치를 날려보자 라는 각오로 뭉쳤고 포스터의 본인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수밖에 없는 성소수자 차별의 이유를 다 적어서 나왔는데 제가 의료계에 있으니까 의료계에 대한 차별 시정 요구사항 하나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 빨간색 박스고 읽어드리면 서울시립 보람병원 에이즈 감염 및 차별치료 논란입니다. 즉 보람의 병원 때문에 화가 나서 동성애 에이즈자분들이 대한민국을 한번 뒤집어 봐야겠다라는 각오로 촛불 시위사에 섞여서 집회를 열었다는 거죠. 먼저 당시 시위 모습 보여드리면 정경버스 부수고 초록색 옷을 입은 남성은 보시는 것처럼 정경버스에 딱 붙더니만 주유구에 불을 붙였어요. 밑에 사진에 불 붙은 거 보이시죠? 저 불이 예수님 은혜로 꺼졌길래 망정이지 만약 저 불이 연료통까지 들어갔으면 저 버스는 폭발했을 것이고 저 버스가 폭발하면 위에 사진 보시면 저 버스의 연이어서 우리 20대 초반 아들들인 전경이 수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최소한 저 버스에 딱 붙어 있었던 몇십 명은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럼 우리 아들도 수십 명을 태워 죽여서라도 이루고 말겠다는 서울시립 보람의 병원 에이즈 감염인 차별치료 논란이 뭐냐 이런 겁니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사랑니가 썩어서 보람의 병원 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잘 뺐어요. 그런데 뭐가 화가 났냐? 사랑니를 빼니까 피가 줄줄 나오는데 그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함께 분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만약 치과 침대에 그냥 떨어지게 되면 이 치과 침대에 누워서 그 다음 진료를 받은 일반인들은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에이즈 바이러스 혈액이 내 피부에 묻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치과 침대에 비닐을 냈어요. 그러니까 비닐로 피가 떨어지게 되고 비닐만 걷어내면 치과 침대는 깨끗했다는 거죠. 이게 불만이라고 대한민국 다 부셔보겠다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뭐가 불만이었냐? 이런 말이었어요. 감히 너희 일반인들이 우리 동성애 에이즈 환자님 진찰받는데 건방지게 부시럭대게 비닐을 대 다 죽어봐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성소수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들이 대한민국의 귀족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천민이 돼서 세금만 갖다 바쳐야 되고 피가 떨어진데도 비닐조차 못하고 내 손으로 다 그것을 닦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을 완성한 두 명의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미셸 푸코입니다. 홍석천 씨하고 많이 닮았죠. 그런데 이 미셸 푸코가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을 완성시킨 두 명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이지만 이분이 사실은 동성애자였고 결국 에이즈에 걸려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60도 못 돼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을 완성한 두 번째 프랑스 철학자인 알투세르인데 벌써 눈빛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신질환자였어요. 그래서 정신착란이 와서 자기 아내를 자기 손으로 목 졸라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택연금이 돼서 죽을 때까지 이 형을 빠져나오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철저한 공산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즉 동성애 옹호 철학을 만든 프랑스 철학자치고 제대로 된 인생을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트랜스젠더란 말 다 들어보실 것 같은데 트랜스젠더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 존 머니의 악마적인 실험에 대해서는 들어본 분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저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귀여운 꼬마가 쌍둥이로 출생을 하게 되는데 2살 때 포경수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2살 때 포경수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애기 고추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자르다 잘못 잘라서 애기 고추까지 같이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포경수 이후에 고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형제님들은 포경수를 무사히 잘 받은 것만으로도 평생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뉴스가 나니까 당시 존스홉킨스 병원이라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이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 기술을 개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수술 방법은 개발이 됐지만 환자를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뉴스를 듣게 되고 이 아이가 딱 우리 경우랑 맞는다 해서 이 존 머니가 이 집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대개 아들이 고추가 없었으니까 차라리 여자로 바꿔버리자. 그래서 부모님이 설득이 돼서 2살 자기 아들을 여자로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저 존 머니가 계속 개입해서 연구를 해서 이 아이 때문에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고 남자를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트랜스젠더를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라는 철학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게 됐고 그게 우리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 트랜스젠더면 좋은 건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존 머니는 악마 같은 사람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존 머니가 지금까지 당신을 지키고 돌봐주고 당신 때문에 트랜스젠더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뭐가 나쁘냐라고 물어보니까 저 데이비드 라이머가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수술받은 여자 꼬마 아이였을 때 하루는 저 존 머니가 이 집을 찾아와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진짜 여자로 살려면 남자랑 성관계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남자 꼬마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는 당연히 여자 역할을 하고 남자 꼬마와 여자 꼬마 아이들한테 포르노를 보여주고 포르노를 따라하는 성실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얘는 여자 역할을 했는데 남자 꼬마가 누구였느냐? 데이비드 라이머의 쌍둥이 형인 데이비드 브라이언을 시켰어요. 즉 형제끼리 성실습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 두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게 뭔지 모르고 존 버니가 시키니까 무작정 따라했다가 성장한 이후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알아서 그 충격을 잊지 못해서 지금 보신 저 데이비드 아이먼은 38살 되는 해 총으로 머리 쏘고 자살해요. 그리고 동생에게 성실습 남자 역할을 했던 형 데이비드 브라이언은 동생 죽기 2년 전에 약 먹고 죽어버려요. 즉 두 아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 집 부모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존 버니는 악마 같은 사람이고 우리 아들 둘이 죽은 것은 존 버니의 악마적인 실험 때문에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래봤자 죽은 아들들이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 사회에 트랜스젠더란 말은 난무를 하지만 트랜스젠더가 단어가 탄생하게 된 존 버니 악마적인 실험은 전혀 유통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 북한 핵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보 위기 속에 살고 있는데 저 무지개 육각형이 동성애 사이트 기호다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군인 동성애자들은 나라를 지킬 생각보다는 같은 군대 안에서 학문 선교할 대상을 찾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우려가 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15사단 동성애자 나와라 클릭하면 본인의 엉덩이 학문 보여주면서 나랑 군대 안에서 학문 선교하자라고 광고를 올리고 있는데 원본 사진은 저 네모난 박스가 없어요. 다 생으로 다 보여요. 내공만 해서 동성애했다라고 자랑 사진 올린 거 당연히 가리는 거 없이 다 노출을 시켰고 저 박스는 제가 친 거죠. 초급 간부도 동성애 요청을 하고 있고 장교도 부사관도 삼성장구 운전병도 사령부도 동성애 하려고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동반 입자 제도가 뭐냐면 친한 친구 둘이 같은 내부만에 들어가서 군대 제대 때까지 같은 매번을 쓰고 제대하는 것이 동반 입자 제도인데 동성 애인끼리 이 제도를 악용해서 내부만에 들어가서 군대 안에서 학문 선교를 제대할 때까지 열심히 내부만에서 한다고 합니다. 밀리터리 게이 파티는 뭐냐면은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인데 우리나라가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 할 만큼 그렇게 안보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를 하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동성애자 성파티를 공동 주최하는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5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분의 국회의원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중심 되시는 인물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자살하셨던 노회찬 의원님이셨어요. 군역법 92조가 뭐냐면은 군대 내에서 군인 둘이 학문 선교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받는 법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무반에서 갑자기 10명이 생활하고 있다가 남자 군인 둘이 모포를 뒤집어 쓰고 학문 선교 동성을 하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작년에 국회에 이 법의 폐지안이 10명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폐지안이 올라오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떤 단체가 나타나서 군역법 92조 없애야 된다라고 데모를 해서 힘을 도와주고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나왔습니까? 노동자들이라고 돼 있죠. 노동자가 뭐 한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군역법 92조를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 만약에 군역법 92조가 없어지게 되면 대한민국 군대 내에 동성애, 에이즈 확산이 무섭게 벌어지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북한의 돼지 3부자 중에 막내 돼지가 제일 좋아하겠죠. 북한의 막내 돼지가 제일 좋아할 만한 일을 이렇게 대한민국 공산주의자들이 앞장서 열심히 해주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한 뜻은 여러분들이 각자 의미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누군가는 이 사람들의 반대편에서 진리의 목소리를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건 저는 분명히 믿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잡고 흔드실 때 꼭 사람을 통해 쓰셨어요.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역법 92조 없애자라고 10명의 국회의원이 폐지안을 내놨다 그랬는데 대표 발의를 누가 했냐면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은 어떤 걸로 최근에 유명세를 떨치셨냐면은 북한 병사 하나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다가 배에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아주대 이국정 교수님이 수술을 통해서 총알을 빼냈는데 북한 병사의 대장 안에서 기생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병사의 장 안에서 20cm짜리 기생충을 봤다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다가 그 의사 선생님 이국정 교수를 인권 침해자라고 매몰차게 비판했던 의원이 바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중에 국방위원이에요. 과연 군역법 92조를 없애자라고 주장을 하시고 북한 병사를 치료해준 의사를 인권 침해자라고 몰아붙인 분이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이다. 저는 최소한 뭔가 우리가 좀 이 우려를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지금 뭐 그분 나름대로 진실이 있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겠지만 그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제 반대 의견을 떳떳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주어져야지만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사람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면 남자 군인 동성애자가 학문 선교하는 거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 입이 봉해지고 제갈이 물려주고 제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뭔가 대한민국의 균형을 잃어버린 자동차처럼 사고가 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서울교회 문화축제 때 제가 서울 광장 안에 들어가서 1인 쇼를 한 건데 돌아와 기다릴게 라는
저 문구를 기도 가운데 감동으로 받아서 저거를 그 친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서 정말 벗고 다니는 그 성수를 안에서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예수님의 그 어떤 음성, 그거를 꼭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저거를 들고 그 광장에 서 있었어요. 월간조선에 나라 지키는 의병의 마음으로 동성애 에이즈 확산 막겠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이런 인터뷰 기사 실으면 누가 볼까 싶지만 이게 월간조선 인기기사 1위가 됐습니다. KBS 9시 뉴스에 에이즈 급증 대책은 없는가? 라는 기사가 나갔는데 9시 뉴스가 당연히 밤 9시에 방영이 됐는데 저희 병원에 오후 5시에 오셨어요. 그래서 5분 동안 인터뷰 찍고 올라가서 4시간 만에 뉴스가 나갔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기자님이 저랑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됐냐 그러니까 KBS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좀 많겠습니까? 그런데 에이즈가 급증하는 건 분명히 대한민국 현실이라서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싹 전화를 해봤는데 다 인터뷰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선. 거기 인터뷰하면 동성애 단체 찍히면 테러 당하니까 못 하겠다라고 해서 인터넷에 동성애라고 검색해 보니까 제 강의가 검색이 돼서 저희 병원에 무작정 전화해서 내려오셔서 5분 찍고 올라가서 뉴스가 나갔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누군가 하나는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는 있어야. 지금은요, 대형 교회가 해주겠지, 누가 해주겠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 듣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010-3347-8700 사진으로 찍으셔도 좋습니다. 사진 찍어도 좋고 적어도 좋습니다. 010-3347-8700. 이 핸드폰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실명, 핸드폰 번호, 교회명, 교회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시면 동성애 반대 서명 운동하는 카톡방 주소를 문자로 드려요. 이 카톡방은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이지도 않아요. 다만 동성애 반대 서명 운동하는 청와대 청원 같은 거 정보를 올려드립니다. 청와대 청원 넣으시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30초도. 그런데 어르신들은 청와대 청원이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페이스북 아이디나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나 페이스북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자녀나 손주한테 불러다가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요 30초 만에 해줘요. 30초 만에. 그런데 우리가 청와대 청원 할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는데 정말 한국 기독교인들이 250만 명만 서명을 하면요 저는요 동성애와의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연예인 뉴스 보고 맛집 블로그 보고 이 시간에 카톡방 한 번만 들어와서 서명 한 번만 남겨주셔도 한국교회 다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집회 정보도 한 번씩 올려드리니까 보시고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감동이 오시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하철 타고 오셔서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시기만 하면 돼요. 서 계시기만 해도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번 30초 투자해가지고 서명 한번 하는 거,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하철 타고 와서 1시간 동안 아스팔트에 서 있는 거, 이거를 못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국가인권계획이 실현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책망을 듣겠습니까? 어떤 책망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3347-8700으로 문자 주셔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작은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시대가 평안하다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2의 신사참배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어디엔가는 다윗인 줄로 믿고 기도원 있는 줄로 믿고 드보라 바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